한라산 기슭에는 계절풍이 제주를 휩쓰는 날이면 깊은 숲에서 울리는 울음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속삭이곤 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조선 왕조가 점차 권력을 공고히 하던 14세기 무렵 이 땅은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 당시 오래된 소나무가 높게 뻗어 햇빛을 가리는 숲 가장자리에는 민간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백진 씨는 선량한 어부였고 부인 소아 씨는 실세상인 가족의 딸이었다. 그들에게는 한라산 정상에서 흘러내린 개울가에서 놀던 7살 된 동석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북쪽에서 한 무리의 전사들이 몰려올 때까지 그들의 삶은 평온했다. 이들은 옛 왕조의 잔재를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탈주범에 연루된 누구와도 서슴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백진이 옛 관리가 숨는 것을 도왔다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그의 가족은 큰 바람의 밤에 학살당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감히 구하러 나가지 못했다. 살해된 후 소아의 영혼은 헤어나오지 못했고 동석은 그 소년이 숲으로 도망쳐 돌아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이후로 보름달이 뜰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 속에서 속삭이는 소리, 때로는 여자의 울음소리, 때로는 숲 가장자리에서 뛰어다니는 어린 발소리를 들었다. 대담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며 때로는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했다. 전사들은 아무리 용감해도 감히 숲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사냥꾼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더 깊은 곳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마을 노인들은 이 저주를 풀려면 동석의 유해를 찾아 부모와 함께 안식처로 소년을 데려와야 한다고 여전히 서로에게 귀띔했다. 하지만 가장 선한 전사들도 감히 그 저주받은 숲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선 조정의 외아들 도아입니다. 아버지 도성익 씨는 계주지 방국세청장이며 엄격하지만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늘 관도의 길을 걷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필경이나 도국방자에는 흥미가 없었다. 오히려 저는 양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술을 사용했던 전사들과 영웅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내가 15살이 되던 해 가을, 한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어느 날 밤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 나는 우연히 아버지와 다른 관리 사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이들은 한라산 일대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거론하며 바람에 흐느끼는 소리, 깊은 숲속에 숨어있는 하얀 그림자, 흔적도 없이 실종된 전사를 들먹였다. 아버지는 조용히 조정에서 조사관을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저주받은 숲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매력이 저를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제 심장은 갑자기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마을의 늙은 무술가에게 몰래 택견을 배운 것을 몰랐다. 허약한 체질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충분히 오래 단련할 수 있다면 강해지고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홈그라운드에서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라산에 갈 예정이었죠.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나는 단지 아버지에게 간단한 편지를 남겼다. 아버지 용서하세요. 너는 내 길을 찾아야 해. 허리춤에 단도를 숨기고 작은 봉급을 한 보따리로 관청을 떠나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한라산 맥을 홀로 향했다. 정해년 어느 겨울 오후 바다에서 찬바람이 몰아쳐 한라산 노송숲을 지날 때 작은 개울가에서 택견 연습을 하고 있었다. 회색 하늘, 무성한 나무 사이로 연약한 햇빛이 비친다. 나는 새로운 남석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깊은 숲 쪽에서 포효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시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호랑이의 소리입니다. 일반적인 호랑이가 아니라 한라산 지역의 보호 마스코트로 여겨지는 백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위험이 아니라 사납게 들리며 마치 먹이를 쫓는 것 같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따라가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른 너도 밤나무 아래에서 파란색 실크 의상을 입은 소녀가 땅에 쓰러져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떨었다. 그녀 앞에는 노란 눈을 가진 큰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큰 나뭇가지를 잡아 호랑이 쪽으로 힘껏 던졌다. 하지만 그 짐승은 고개를 휙 돌려서 마치 제가 다음 먹잇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처럼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믿을 것 같지 않은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시도를 보냈고 천천히 호랑이에게 접근하여 소리가 나지 않도록 다리를 땅바닥에 살짝 얹었다. 저는 제 선생님이 야수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두려움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호흡을 가다듬다. 나는 허리를 굽히고 매를 맞을 준비를 하듯 두 손을 번쩍 들었다. 호랑이는 큰 소리로 포효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옆으로 비벼서 하마터면 그의 발톱에 의해 옷이 찢어질 뻔했다. 그가 막 몸을 돌렸을 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귀를 발로 찼다. 그 짐승은 멈춰서서 분노로 포효하고 숲으로 도망쳤다. 나는 그녀에게로 돌아서서 그녀가 여전히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검고 피부는 추위로 창백했다.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머뭇머뭇 움켜쥐었고 작은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괜찮으세요?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속삭였다. 고마워요. 쇼군 도쿠가와 씨의 딸 유키 히메입니다. 나는 아연 실색했다. 일본 공주? 이 황량한 산 중에 왜 여기에 나타난 거죠? 히메는 권력 투쟁으로 인해 가문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충성하던 사무라이들은 배신당했고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고독과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신분 차이에도 같은 문화도 아니어도 숲속 깊은 곳에서 약한 여자를 죽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가 스스로 위험한 소용돌이에 빠져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눈들,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임무를 띤 도쿠가와 가문의 닌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날 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한라산 숲으로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희미한 달빛이 나무들을 덮고 지상에서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난로가에 앉아서 유키히메를 조용히 작은 짐을 싸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동작은 매우 가볍지만 나는 여전히 깨달았다. 어디 가려고요? 나는 목소리를 냈고 목소리가 건조했다. 유키는 약간 멈칫했지만 계속해서 망토를 단단히 묶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했다. 왜요? 내가 너를 지켰고 너를 구하기 위해 맹호랑 싸웠는데 너는 지금 그냥 설명 없이 떠나고 싶니? 그녀는 몸을 돌렸고 눈빛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 때문에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내가 남아있으면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씁쓸한 마음으로 싱긋 웃었다. 그럼 당신은 나를 믿지 않는군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왜? 제가 가로로 할게요. 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나요? 내가 그들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해요. 유키는 옷자락을 움켜쥐자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요. 나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꿰뚫은 칼날처럼 어두운 밤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두려움을 이해하지만 그녀가 그냥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유키, 나는 당신이 낯선 나라의 공주여도 상관없고 당신이 누구에게 쫓기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이 모든 일에 혼자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을 거예요. 유키는 입술을 깨물고 눈은 촉촉히 젖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처럼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어깨를 풀었다. 나는 정말로 당신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구한 순간부터 나를 연루시켰다. 나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그녀는 더 이상 짐을 싸지 않았다. 그날 밤 유키는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평온한 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날 밤 한라산 하늘은 새까맣고 별빛 하나 없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어둠 속에서 내 입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도 유키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바람이 나무 사이로 휙 지나가면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불안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유령처럼 부드럽게 나무 줄기 사이로 검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나는 겨우 알아차렸고 날카로운 칼날이 바로 옆을 베었다. 습격자들은 새까만 복장을 하고 있었고 얼굴을 가린 채 영혼 없는 눈만 드러났다. 이들은 닌자 이중성이고 무자비한 암살자들은
임무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유키를 데려오는 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나는 즉시 전투에 뛰어들었다. 다리에 힘을 쓰는 무술인 택견은 발차기 하나하나를 활용해 적을 격퇴한다. 한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 저는 제가 너무 순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닌자 한 명이 뒤에서 날아왔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의 턱을 발로 찼지만 숨을 쉬기 전에 칼 한 자루가 내 소매를 찢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고 땀이 차갑게 흘렀다. 너무 빠르고 너무 붐빈다. 나는 유키가 등 뒤에서 숨을 급히 쉬는 소리를 들었고 그녀도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내가 결코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 한 사람이 달려나와 유키의 손목을 조였다.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순식간에 날카로운 얇은 칼날이 그녀의 목에 걸렸다. 나는 멈춰 섰다. 나는 한 명, 두 명을 이길 수 있지만 다른 수십 명은? 저는 혼자예요. 유키는 나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내로 빛났다. 그녀가 뭐라고 조용히 속삭였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자 긴 휘파람이 울렸다. 순식간에 닌자들은 일제히 물러나 유키를 데리고 깊은 숲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땅에 쓰러졌고 호흡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나른하고 손이 떨렸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가 잡혀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마음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전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녀를 다시 데려올게요. 도쿠가와 시일족과 대립하더라도 이대로 그녀를 잃을 수는 없다. 나는 며칠 동안 닌자들의 흔적을 추적해왔다. 축축한 땅바닥에 희미한 발자국들, 부러진 나뭇가지들, 그리고 바위에 맺힌 작은 핏자국들까지도 모두 나를 동쪽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나는 유키를 에도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닌자 무리는 빠르고 신중하게 움직이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택견을 단련한 세월 덕분에 바람처럼 가벼운 발걸음을 유지하며 흔적도 없이 숲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 스시마 해역 근처 산에 갔을 때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닌자 무리들은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멈췄다. 그들은 더 경계하고 밀집한 대형을 따라 움직이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요한 밤중에 일련의 바람 찢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살은 숲 양쪽에서 쏟아져 나와 땅과 나무에 푹 꽂혔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공격자는 조정군도 도쿠가와 막부의 사무라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가벼운 갑옷을 입고 얼굴을 가렸지만 칼을 들고 움직이는 방식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투는 즉시 벌어졌다. 검들이 달빛에 번지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우르르 울렸다. 닌자 군단은 정해지만 너무 갑작스런 매복 공격에 수동적으로 처해졌다. 이게 제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아요. 닌자들이 적을 상대하느라 바쁠 때를 틈타 나는 유키가 말의 등에 묶여있는 중앙 지역으로 몰래 들어간다. 나는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가려고 했지만 내 눈은 내 정지에 있었고 닌자 중 한 명은 특별한 칼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평범한 칼이 아닙니다. 범의 껍질은 두루마리용 무늬를 새겼고 강철빛은 어둠 속에서도 차가운 빛으로 번쩍였다. 신성한 검 무라마사 전설적인 힘을 가진 검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감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살쾡이처럼 부드럽게 나는 나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닌자가 나에게 밀리는 순간을 기다렸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다리를 휘둘러 그의 목에 강한 타격을 가했다. 닌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나는 재빨리 검을 움켜쥐었고 그의 손의 무게가 느껴졌다. 내 손에 있는 무기, 내 몸에서 피가 끓어오른다. 나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니는 놈이 아니다. 나는 성에 잠입할 것이다. 유키를 데리고 나갈게요. 도쿠가와 시 부대와 대치하더라도 물러설 수 없다. 차가운 돌바닥에 희미한 등불빛이 반사되는 밤에 도쿠가와 성에 잠입했다. 내 몸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궁전의 긴 복도를 따라 습기를 띈다. 무라마사 검을 꽉 조인 나는 순찰하는 경비병들을 피하기 위해 붉은 페인트 나무 기둥 사이를 움직이며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나는 정돈에서 유키를 찾았다. 그녀는 칼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 용을 수놓은 전단을 입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사무라이들이 일렬로 서서 손을 칼자루에 올려 언제든지 꺼낼 준비가 되어 있다. 유키, 내가 뭘 하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었다. 유키는 고개를 들고 시선을 고정시킨다. 잘 알아요. 그럼 왜 감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는 내 정치판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쇼군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나는 그의 얼굴 근육이 살짝 흔들리고 손이 의자 팔걸이를 꽉 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의 운명을 지배하는 자는 나이지 내가 아니다. 그가 일어서자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당신이 정치에서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면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아연실색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쇼군은 옆의 사무라이로 눈을 돌렸다. 사형. 칼날이 껍질을 벗기고 강철빛이 등불을 비추었다. 한 칼꾼이 다가왔고 카타나의 혀가 높이 올라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어둠 속에서 달려나가 무라마사를 휘둘렀다. 금속이 귀에 거슬리게 부딪히는 소리가 전당에 울려 퍼졌다. 내 칼 한 자루가 그 도굴꾼의 검을 가로막고 그를 뒤로 밀었다. 모든 시선이 즉시 나에게로 쏠렸다. 나머지 사무라이들은 껍질에서 칼을 뽑아 나와 유키를 포위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녀 앞에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제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피를 흘려도 유키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아요. 팔의 상처에서 고통이 따끔거렸지만 나는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심장 박동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주변의 사무라이들은 포위망을 단단히 닫았고 눈은 그들의 손에 있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망갈 생각도 없었다. 내 손에 쥐어진 무라마사 검이 피로 물들었다. 제가 2명을 해치웠지만 그들은 여전히 너무 많았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호흡이 흐르고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지만 나는 여전히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지금 쓰러지면 결코 유키를 구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무라이가 칼을 휘둘러 나를 똑바로 향했다.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칼이 내게 닿기 전에 유키가 달려들었다. 유키, 아니야. 나는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검이 그녀의 어깨에 깊이 박혔다. 검붉은 피가 하얀 비단옷 위로 번져나갔다. 그녀는 멈춰서서 고통으로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전공은 죽음의 침묵에 빠져 있었다. 사무라이들도 자기도 모르게 멈춰서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를 오싹하게 하는 것은 유키의 상처가 아니라 그 후 일어나고 있는 일. 피가 그녀의 작은 어깨에서 돌바닥으로 흘러내리는 대신 그것은 마치 그녀의 혈관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상한 붉은색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던 그녀는 공포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다. 아니, 말도 안 돼. 유키는 어깨를 꽉 움켜쥐고 숨을 돌렸다. 육체적인 고통은 더 이상 그녀가 겪고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오래된 기억, 끔찍한 진실이 갑자기 내리를 스쳤다. 나는 너를 이 운명으로부터 숨겼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것을 깨웠다. 쇼군은 손을 떨며 속삭였다. 주변 사무라이들은 마치 금기를 목격한 것처럼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혈연 저주. 몇 세대에 걸쳐 잠든 저주. 쇼군이 숨기려 했던 저주가 이제는 유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쇼군의 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세기 전에 저주받은 피를 가진 한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저는 우리가 직면하는 진정한 적은 아마도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홀 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서 나 자신의 무거운 숨결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유키의 피는 여전히 바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저주의 흔적처럼 주위의 어둠에 섞여 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그녀를 돌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가 어려 있었다.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든다. 너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는 모든 단어를 놓았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키는 상처를 꽉 쥐고 숨이 끊어진다. 왜요? 나는 당신의 딸일 뿐인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쇼군은 엷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그의 딸이 결코 알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목격한 통치자의 미소가 되었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도쿠가와를 배신한 유키무라 가문의 마지막 분이다. 가슴이 조여요. 몇 세대 전 도쿠가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막강한 사무라이 가문 유키무라 씨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아니 적어도 그것이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유키는 고통에 찬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쇼군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지며 계속했다. 반역자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그것이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이유이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무라마사 검의 자루를 꽉 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 쇼군이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얘야,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협상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쇼군은 칼을 뽑았고 차가운 강철빛이 홀에 가물거리는 등불을 비추었다. 만약 내가 그녀와 함께 죽고 싶다면 해봐. 그 말이 끝나자 그가 달려들었고 쇼군의 검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몸을 급히 피했다. 나는 무라마사를 휘두르고 다음번 자르는 것을 막았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온방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힘 때문에 팔이 저렸다. 쇼군 이에미스가 진정한 투사라고 왕좌에만 앉아있는 통치자가 아니다. 물러서지 않고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키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비록 적이 일본 전체의 쇼군일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홀 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서 나 자신의 무거운 숨결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유키의 피는 여전히 바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저주의 흔적처럼 주위의 어둠에 섞여 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그녀를 돌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가 어려 있었다. 너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는 모든 단어를 놓았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키는 상처를 꽉 쥐고 숨이 끊어진다. 왜요? 나는 당신의 딸일 뿐인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쇼군은 엷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그의 딸이 결코 알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목격한 통치자의 미소가 되었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도쿠가와를 배신한 유키무라 가문의 마지막 분이다. 가슴이 조여요. 몇 세대 전 도쿠가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막강한 사무라이 가문 유키무라 씨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아니 적어도 그것이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유키는 고통에 찬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쇼군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지며 계속했다. 반역자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그것이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이유이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무라마사 검의 자루를 꽉 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 쇼군이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얘야,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협상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쇼군은 칼을 뽑았고 차가운 강철빛이 홀에 가물거리는 등불을 비추었다. 만약 내가 그녀와 함께 죽고 싶다면 해봐. 그 말이 막 끝나자 그는 달려들었다. 쇼군의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갈라졌다. 나는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몸을 급히 피했다. 나는 무라마사를 휘두르고 다음번 자르는 것을 막았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온 방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힘 때문에 팔이 저렸다. 쇼군 이에미스가 진정한 투사라고 왕좌에만 앉아있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키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비록 적이 일본 전체의 쇼군일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중에 성을 탈출했고 어둠은 차가운 돌바닥에 성급한 발걸음을 감추었다. 쇼군들과 사무라이들이 맹렬히 추격하자 대도 막부의 밀림 사이로 횃불이 번쩍였다. 유키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입김은 약했고 눈은 촉촉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좁은 오솔길을 건너고 개울을 가로지르는 썩은 나무 다리를 건너고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가슴을 졸이게 했다. 계속 달릴 수 없어서
저는 그녀를 좁은 통로로 끌고 갔고 몇 시간 동안 도망친 후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버려진 오래된 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앞에는 어느새 늙은 승려가 서 있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한 의복을 입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세상의 만물을 꿰뚫어 본 듯 깊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울렸지만 이상한 무게를 지녔다. 너희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마리의 운명은 수백 년 전부터 쓰여져 왔고 오늘 밤 두 마리의 운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변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추격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홀 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서 나 자신의 무거운 숨결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유키의 피는 여전히 바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저주의 흔적처럼 주위의 어둠에 섞여 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그녀를 돌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가 어려 있었다. 너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는 모든 단어를 놓았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키는 상처를 꽉 쥐고 숨이 끊어진다. 왜요? 나는 당신의 딸일 뿐인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쇼군은 엷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그의 딸이 결코 알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목격한 통치자의 미소가 되었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도쿠가와를 배신한 유키무라 가문의 마지막 푼이다. 가슴이 조여요. 몇 세대 전 도쿠가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막강한 사무라이 가문 유키무라 씨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아니 적어도 그것이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유키는 고통에 찬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쇼군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지며 계속했다. 반역자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그것이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이유이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무라마사 검의 자루를 꽉 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 쇼군이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얘야,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협상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쇼군은 칼을 뽑았고 차가운 강철빛이 홀에 가물거리는 등불을 비추었다. 만약 내가 그녀와 함께 죽고 싶다면 해봐. 그 말이 막 끝나자 그는 달려들었다. 쇼군의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갈라졌다. 나는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몸을 급히 피했다. 나는 무라마사를 휘두르고 다음번 자르는 것을 막았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온 망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힘 때문에 팔이 저렸다. 쇼군 이에미스가 진정한 투사라고 왕좌에만 앉아있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키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비록 적이 일본 전체의 쇼군일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중에 성을 탈출했고 어둠은 차가운 돌바닥에 성급한 발걸음을 감추었다. 쇼군들과 사무라이들이 맹렬히 추격하자 대도 막부의 밀림 사이로 횃불이 번쩍였다. 유키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입김은 약했고 눈은 촉촉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좁은 오솔길을 건너고 개울을 가로지르는 썩은 나무 다리를 건너고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가슴을 졸이게 했다. 계속 달릴 수 없어서 저는 그녀를 좁은 통로로 끌고 갔고 몇 시간 동안 도망친 후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버려진 오래된 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앞에는 어느새 늙은 승려가 서 있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한 의복을 입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세상의 만물을 꿰뚫어 본 듯 깊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울렸지만 이상한 무게를 지녔다. 너희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마리의 운명은 수백 년 전부터 쓰여져 왔고 오늘 밤 두 마리의 운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변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추격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외딴 마을로 달려가 우리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아 빠진 통나무집에 몸을 숨겼다. 이 마을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수십 가구만이 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곤해 보이지만
누는 여전히 예리한 나이든 남자를 만난다. 그는 즉시 유키를 알아본다. 넌 내가 그녀의 딸이야. 그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 남자는 유키 어머니의 충실한 신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이름이 지워진 여성이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유키무라 가문 전체를 빼앗은 전쟁과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로부터 배신에 대한 진실을 점차 폭로했다. 마지막 전투만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깊은 눈빛으로 유키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홀 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서 나 자신의 무거운 숨결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유키의 피는 여전히 바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저주의 흔적처럼 주위의 어둠에 섞여 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그녀를 돌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가 어려 있었다. 너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는 모든 단어를 놓았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키는 상처를 꽉 쥐고 숨이 끊어진다. 왜요? 나는 당신의 딸일 뿐인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쇼군은 엷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그의 딸이 결코 알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목격한 통치자의 미소가 되었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도쿠가와를 배신한 유키무라 가문의 마지막 분이다. 가슴이 조여요. 몇 세대 전 도쿠가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막강한 사무라이 가문 유키무라 씨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아니 적어도 그것이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유키는 고통에 찬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쇼군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지며 계속했다. 반역자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그것이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이유이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무라마사 검의 자루를 꽉 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 쇼군이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얘야,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협상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쇼군은 칼을 뽑았고 차가운 강철빛이 홀에 가물거리는 등불을 비추었다. 만약 내가 그녀와 함께 죽고 싶다면 해봐. 그 말이 막 끝나자 그는 달려들었다. 쇼군의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갈라졌다. 나는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몸을 급히 피했다. 나는 무라마사를 휘두르고 다음번 자르는 것을 막았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온 망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힘 때문에 팔이 저렸다. 쇼군 이에미스가 진정한 투사라고 왕좌에만 앉아있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키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비록 적이 일본 전체의 쇼군일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중에 성을 탈출했고 어둠은 차가운 돌바닥에 성급한 발걸음을 감추었다. 쇼군들과 사무라이들이 맹렬히 추격하자 대도 막부의 밀림 사이로 횃불이 번쩍였다. 유키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입김은 약했고 눈은 촉촉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좁은 오솔길을 건너고 개울을 가로지르는 썩은 나무 다리를 건너고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가슴을 졸이게 했다. 계속 달릴 수 없어서 저는 그녀를 좁은 통로로 끌고 갔고 몇 시간 동안 도망친 후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버려진 오래된 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앞에는 어느새 늙은 승려가 서 있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한 의복을 입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세상의 만물을 꿰뚫어 본 듯 깊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울렸지만 이상한 무게를 지녔다. 너희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마리의 운명은 수백 년 전부터 쓰여져 왔고 오늘 밤 두 마리의 운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변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추격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외딴 마을로 달려가 우리는 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낡아 빠진 통나무집에 몸을 숨겼다. 이 마을에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수십 가구만이 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곤해 보이지만 눈은 여전히 예리한 나이든 남자를 만난다. 그는 즉시 유키를 알아본다. 넌 내가 그녀의 딸이야. 그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 남자는 유키 어머니의 충실한 신하였으며
역사적으로 이름이 지워진 여성이다.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유키무라 가문 전체를 빼앗은 전쟁과 충성을 맹세했던 자들로부터 배신에 대한 진실을 점차 폭로했다. 마지막 전투만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는 깊은 눈빛으로 유키를 쏘아보면서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전쟁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쇼군을 상대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칼날이 다가오자 유키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유키무라 가문의 배신이 아닌 도쿠가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밝혔다. 잘못 단죄된 피의 저주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때 쇼군 대열의 한 배신자가 갑자기 칼을 뽑아 나를 똑바로 찔렀다. 살을 에는 듯한 차가운 칼날이 느껴졌고 온몸에 심한 통증이 퍼졌고 어둠이 시야를 가렸다. 홀 안의 공기는 너무나 차가워서 나 자신의 무거운 숨결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었다. 유키의 피는 여전히 바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저주의 흔적처럼 주위의 어둠에 섞여 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스가 그녀를 돌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공포가 어려 있었다. 너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는 모든 단어를 놓았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키는 상처를 꽉 쥐고 숨이 끊어진다. 왜요? 나는 당신의 딸일 뿐인데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쇼군은 엷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그의 딸이 결코 알지 못했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목격한 통치자의 미소가 되었다. 내가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배신하고 도쿠가와를 배신한 유키무라 가문의 마지막 푼이다. 가슴이 조여요. 몇 세대 전 도쿠가와와 대립각을 세웠던 막강한 사무라이 가문 유키무라 씨에 대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아니 적어도 그것이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유키는 고통에 찬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쇼군은 눈빛이 칼처럼 날카로워지며 계속했다. 반역자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그것이 내가 결코 살 수 없는 이유이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무라마사 검의 자루를 꽉 쥐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다. 그녀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없는 사람. 쇼군이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얘야,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협상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쇼군은 칼을 뽑았고 차가운 강철빛이 홀에 가물거리는 등불을 비추었다. 만약 내가 그녀와 함께 죽고 싶다면 해봐. 그 말이 막 끝나자 그는 달려들었다. 쇼군의 칼날은 공기를 가르며 갈라졌다. 나는 날카로운 바람이 볼을 스치는 것을 분명히 느끼면서 몸을 급히 피했다. 나는 무라마사를 휘두르고 다음번 자르는 것을 막았다. 금속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온 방을 뒤흔들었다. 나는 그의 힘 때문에 팔이 저렸다. 쇼군 이에미스가 진정한 투사라고 왕좌에만 앉아있는 통치자가 아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유키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리고 비록 적이 일본 전체의 쇼군일지라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밤중에 성을 탈출했고 어둠은 차가운 돌바닥에 성급한 발걸음을 감추었다. 쇼군들과 사무라이들이 맹렬히 추격하자 대도 막부의 밀림 사이로 횃불이 번쩍였다. 유키는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입김은 약했고 눈은 촉촉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좁은 오솔길을 건너고 개울을 가로지르는 썩은 나무 다리를 건너고 뒤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가 가슴을 졸이게 했다. 계속 달릴 수 없어서 저는 그녀를 좁은 통로로 끌고 갔고 몇 시간 동안 도망친 후 우리는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버려진 오래된 사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당 앞에는 어느새 늙은 승려가 서 있었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퇴색한 의복을 입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눈은 세상의 만물을 꿰뚫어 본 듯 깊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천천히 울렸지만 이상한 무게를 지녔다. 너희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두 마리의 운명은 수백 년 전부터 쓰여져 왔고 오늘 밤 두 마리의 운명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키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말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변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추격자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쓰러지는 순간 온몸에 통증이 엄습했고 차가운 땅바닥에 피가 번졌다. 반역자.
쇼군의 가장 충실한 경호원이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일 놀랐던 게 쇼군이었어요. 그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칼날이 마지막으로 내려오려고 할 때 쇼군이 막았을 때 그의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당신은 충성심과 용기를 증명했소. 그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요? 그의 말은 나를 당황하게 했다. 이게 시험인가요? 좀 더 깊은 음모? 아니면 정말로 나에 대한 그의 인정인가요? 모르겠어요. 이야기는 온통 모호함으로 끝났다. 제가 정말 용서받았나요? 아니면 그냥 더 큰 체스에 체스를 두었나요?